오늘 제가 그 첫 번째로 그 비상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특히 그 거리와 광장의 정치 저에게 그 첫 번째 발표로 발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재기 교수님으로부터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봉준 투쟁단의 남태령 대첩,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그 당시 그 국회로 모인 계엄군을 저지하는 그 시민들이 맹렬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현대사 분야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김재기 선생님께서는 그 전봉준 투쟁단의 남태령 대첩, 제가 그 전봉준 장군 독립유공자 소원 일을 올해 7년째 됐습니다만은 지금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 그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고요. 제 이름은 박용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가 사실은 세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쓰고 또 토론 또 질의응답을 해도 아마 5시 이전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원래는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10분을 더 해서 제가 그 공부해온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남 신안 지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안에서 더 해제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지도이고요. 중학교를까지 거기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목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일제강점기, 요즘에는 대일항쟁기라고 합니다만은 대일항쟁기 독립운동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사의 시작이 올해 지금 131주년이 되는 독립운동의 시작이 동학농민혁명, 그 다음에 을미의병에서 시작이 돼서 8.15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51년간 피어린 그 독립투쟁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그 대일항쟁기 전공자인데 제가 최현대사, 그야말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전두환 정권이라든지 이쪽의 논문을 쓴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아주 최현대사. 근데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좀 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어제까지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최현대사에 대해서 열심히 학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야만이 그런 과거로 우리 역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한 5개 장으로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로 간 시민들, 윤석열 내란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왜 12월 3일 날 저녁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영하 한 5도 남태령 대첩 때보다는 춥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추웠어요. 한 영하 5, 6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작년 12월 3일 날 느닷없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그 충격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로 가서 그 계엄군을 그 저지를 하고 경찰과 그 싸우고 그리고 국회에 그 담을 넘어가신 분들 우리가 들어서 넘겨드리고 보좌관 분들 한 두서너 명이 들어서 그 안에서도 그 경찰이 막고 있었지만은 경찰들을 달래면서 안으로 보내드렸어요. 저희들은 그 국회의사당 밖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 주제는 두 가지인데, 국회 시민들 왜 12월 3일 날 평화로운 상황에서 국회 시민들이 국회의 의사당으로 몰렸느냐,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내란을 일으킨 그 주범이 계속해서 그 공수처의 그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내란이 지속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 그분들이,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12월 22일 그 남태령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들이 그 사건을 규명하기도 전에 이 남태령 대첩으로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대첩에 준할 정도로 의미가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3일 날 저도 집에 있었는데, 제가 목동에 삽니다. 근데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10시 28분 그 무렵에 느닷없이 TV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KBS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10시 28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자기 텔레비 앞에 앉아서 내용을 읽었어요. 담화문인지 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제가 목동에서 의사당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0분이면 전철로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한 11시쯤에 집에서 나가서 어떻든 간에 이거를 좀 저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손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켰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내가 나가면 됐지, 당신은 손자를 키워야지,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지,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역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는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12.3 비상계엄에서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겨울 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서울 시내에 사신 분들, 그 다음에 그때 저는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모님이 운전을 하면서 동영상인지 뭔가 자기가 국회를 하고 있다, 국회로 뭐가 달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경찰을 저지를 하고 계엄군들을 막는가, 이걸 봤더니 역시 5.18 민주화운동처럼 우리 민중들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부르주아적인 그런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젊은 청년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10대, 20대 그 여성들도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왔지만은 12월 3일 날은 그 계엄군이 투입이 돼서 그런지 그 젊은 남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5.18처럼 고등학생도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 특이했던 것은 상황이 아주 급해서 그랬는지 슬리퍼를 신고 온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추운 날은 그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 막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그 옆에 도로에 팽개쳐 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 11시 그걸 보고서 출발을 해서 아마 1시 2시간 반 만에 국회의 의원들이 다행히 그래도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시켰죠. 그 사이에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에 그 의사당 주변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둘러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친 것은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그 넘겨드리고, 그 안에도 경찰들이 막고 있어. 그 젊은 청년들이라 못 본 척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 시민들이 외쳤던 것은 그때 기억에 저희들이 그 목놓아 있었던 것은 간단했어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그 전두환 그 세력들이 5.17 전국 비상계엄 그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다녔기 때문에 고3 때 5.18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게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87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등장했지만은 이승만부터 그 87 6월 항쟁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독재공화국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됐느냐? 그거는 그 6월 항쟁 이후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그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은 독재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로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독재공화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후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 계엄이 해제되었고, 제가 제일 사실 현장에 있을 때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 장갑차에서 내려가지고 계엄군들이 들어가는데 그 소총을 전부 장전이 돼 있고 소총을 다 무장이 돼 있고, 그런데도 우리 그 시민들이 그 계엄군들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 굉장히 그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집에 한 3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1월 1시 1분인가 해제된 이후에도 그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2시 40분인가 너무 추워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고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만은 그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원했던 것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이제 사실 비무장이잖아요. 그 계엄군들은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총으로 무장이 됐고, 또 국회의사당 쪽으로 그 헬기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사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미 경찰이 다 접수가 돼 있었고, 제가 저는 총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기도를 했죠. 이게 만약에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혈이 사태가 터질 텐데, 제가 그 2시 한 40분까지 있을 때까지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다행히. 참으로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두 번째 장에서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쿠데타 이 부분을 저는 3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올해 1월 26일 날 그 101쪽에 달하는 윤석열 공소장이 그 검찰에서 이게 그 국회의원실로 이게 자료가 넘어왔어요. 이거를 그대로 다 제가 101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그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가 김용현입니다. 그래서 그 83쪽도 그 검찰 공소장을 다 읽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검찰 공소장 전체를 다 PDF 파일이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료로 10쪽을 검찰청에서 뿌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 있죠. 예전에 이제 우두머리는 순한 말이고 내란 수계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직 대통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업 여기 돼 있죠. 가라고 돼 있지만은 검찰이 아주 그 발빠르게 썼어요. 사실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이죠. 근데 이 공소장은 정권이 몰락해서 그런지 깔끔하게 아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현의 이 보도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딱 아주 그 검찰에서 제명을 찍었더라고요. 직권남용 이렇게.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내란 우두머리는 제 끝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 10시 28분 이 대통령이 이런 그 발표를 했죠. 담화문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 원문입니다. 이게 국회가 그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됐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그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그 대통령 그 담화문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는 여기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엄법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은 비상계엄은 아무 때나 선포할 수 없죠. 전시나 사변, 그 다음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다든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되어 있을 때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작년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었고 또 사회 질서가 그렇게 교란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국무회의에서 그 심의를 정확히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청문회라든지 헌재 거기서 보면은 전혀 국민 심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죠. 예. 그리고 이 포고문을 그 박안수 그 계엄사령관이 11시를 불허해서 포고 내용을 그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내용도 정말 이법적인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국회 정당 활동 집회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근데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그 자체로 이혼이거든요. 그 다음에 참 특이했던 것은 그 전공의들 모든 의료인들이 본업에 복귀를 해야 되는 이번 시에는 개헌법이 그걸 처단한다. 이런 아주 살벌한 말을 썼어요. 이런 것도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포고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언론 통제, 의료인 처단 이건 다 이혼입니다. 이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은 대통령의 그런 그 말이 아주 생생하게 그 나오고 있습니다. 워딩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그 다음에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에게도 총을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꺼내내라.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회라든지 그 탄핵 지금 거기 헌재 재판에서도 출두하신 박정근 그 특전사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다 공소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전부 체포해서 구금하라고. 이게 그대로 여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인영은 지금 구속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요. 어제도 아마 청문회 거기 현재 재판에 나갔죠. 그 다음에 그 검찰청에서 그 보도 자료에 이게 마지막 10쪽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거기 내란을 일으킨 거기서 보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그 체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물증 자료잖아요. 송곳, 그 다음에 안대가 많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을 묶는 포승줄, 그 다음에 체포용 아마 케이블 타이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체포를 할 때 말을 듣지 않는 선관위 요원들은 망치로 제압하도록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망치 이런 거는 뭘 문짝을 때려 부시려고 그런 건지 이런 게 그 검찰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웠던 것은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언론에 대해서 그 단전단수, 언론을 아직 봉쇄하겠다는 거죠. 독재공화국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겨레 그 경향 문화방송 JTBC 그다음 단전 단수를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지시를 했다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 공소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포고령 자체도 이혼 위법이었고, 그 다음에 국회 공세 선관위 그 침입 이런 걸 보면은 비상계엄 회의에 요구한 의결을 저지를 하려고 했다. 저지를 하기 위해서 그 경찰과 군대를 투입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리고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부대를 투입해서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공소장에 보면은 대통령 윤석열의 마음과 달리 이 공소장에는 군인이 1,600명이 투입됐어요. 하여튼 그 계엄군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현장에 봤을 때. 그리고 경찰이 3,700명. 그러면 한 5,000명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체포 구속일지 이거를 제가 한번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참 숨막히는 과정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나 공수처에 그 출두하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은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사람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들이 누가 검찰에 부른다면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법치주의를 위반해서는 우리 공화국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출두를 거부했죠.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그 체포영장, 수색영장 발부가 됐고 그래서 다행히도 1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죠. 한 번은 실패하고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죠. 하여튼 그 부금이 됐고 이러면서 구속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서 이게 구속 기소가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내란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2달이 다 돼서야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란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냈고 그래서 그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엄군들이죠. 시민들이 다 이거 다 막았죠. 참 용감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방첩사 요원들에 대해서 또 이 국회 시민들이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 특전사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시민들이 막아냈죠. 그 국회 봉쇄에 실패한 거죠. 근데 그 계엄군들의 눈빛을 봤어요, 저도.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살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5.18처럼 거기서 총기가 난사되고 이랬으면은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죠. 근데 참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 봉쇄가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1시 1분에 이제 그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때 국회에 있었던 새벽이죠. 이게 그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역사에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 제 페북에 이걸 써놨어요. 집을 나왔고 언제 집에 들어갔는지. 그 특전사 특수부대 그 군인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게 수용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그 수방사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그 시민들이 그 버스 앞을 가로막 버스 밑으로 들어간 시민들도 있었대요. 참 이런 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구속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거부했어요. 이 윤석열이. 더더욱이나 평생을 검사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법을 제일 잘 지켜야죠. 근데 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탄핵을 또 반대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드디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12월 20날, 21일 날 남태령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진입이 됐고, 근데 시작을 봤더니 우리 그 부의장님이 아마 그 무안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전동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우리가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요구가 있었어요. 농민들 예를 들면은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농민들이 살아야죠.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과 그 한덕수가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군은 무한 도청 앞에서 출발했고 동구는 진주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따 우리 그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금티로 동군 서군이 모였대요. 그래서 다시 우금티에서 이 남태령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상경투쟁에 나섰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참 우리 그 전봉준 장군의 후예답다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이 기특하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부 고령인데도 여기 보면은 우리 전봉준 장군의 모습이 얼굴이 보이죠?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네. 그래서 우리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한다. 이번 그 내란 저지도 사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경투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12시쯤에 21일 날 남태령에 도착했는데 이 경찰이 아마 차벽을 설치해서 도로 교통에 방해를 준다. 그래서 아주 살벌하게 차벽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치가 됐는데 그날 저녁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28시간을 싸웠어요. 경찰들하고.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박근혜 정권 그때도 아마 그 탄핵될 때도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상경투쟁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더 강하게 경찰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왜 성공했느냐? 제가 그 성공하게 된 요인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준 거죠. 그때 아마 토요일인데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남태령으로 또 오셨다고 해요. 난 저녁을 지켜주고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연대를 해준 거죠. 시민들이. 밤을 추운 날. 그래서 이 지금 차벽이 설치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요. 이 남태령을 지나면은 이제 그 경기도 과천에서 남태령 그다음에 서차당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걸 막은 거죠. 이게 우리 그 전농의 분들이 이렇게 윤석열 체포 구속을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참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우리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지나고 다음 날에 이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그 시민들이 여성분들도 많지만 남성분들도 있고 하여튼 연대 투쟁이 이루어졌죠. 참 놀라웠습니다. 차빼라.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동영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티얼스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우리 2030 젊은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에 영화인데 그 추운 밤에 그 차빼라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저녁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면들이 경찰은 차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것은 역시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도시 서민들과 수도권분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되고 도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죠.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연대 투쟁으로서 그런 방한용품이라든지 음식물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 이따 토론 때 말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제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물리적 충돌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경찰은 차벽을 세워가지고 서울 진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집회의 핵심 두 분을 공무집행 방해로 아마 경찰이 연행을 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아주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리죠. 검찰은 더 느리고. 그래서 28시간 만에 다음날 4시 25분에 남태령에서 경찰이 그 차벽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도 관저로 들어가게 되고 한강인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1년 전에 전봉준 장군이 우금티에서 그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그 막혔는데 서울에 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진입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그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트랙터가 좀 들어와 있죠. 한강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 한강인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전봉준 장군, 전봉준 투행단의 모습이 보이고 전봉준 장군의 그 조상화가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강인역 2번 출구예요.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 서울 시민들하고 우리 농민 단체분들하고 연대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아주 그 저녁인데도 평화로운 집회. 참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서 내란을 저지했다고 하는 세계 혁명사에서 앞으로 비폭력 평화투쟁, 우리가 사실은 이 내란만 잘 진압이 된다면은 다시 우리가 정치 선진국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경투쟁이 6시부터 그 남태령에도 그 저녁에 한 3,000명 정도가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때 10,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집회를 여시고 아마 언제 6시니까 몇 시에 집회가 해산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기항길에 올랐다고 하니까 아주 평화로운 집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장님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30년 만에 전봉준 장군과 그의 농민군의 꿈이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남태령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그 우리 서군대장 이갑성 부의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전봉준의 꿈을 130년 만에 이루어냈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기록이 언론사 내용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 대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역사학자로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상경투쟁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그 역사적 의미를 1894년 전봉준 등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게 패배해서 공주 우금티를 넘지 못했는데 131년 만에 전봉준 투쟁단은 남태령 대첩에서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 진입이 달성이 돼서 공주 우금티 전투의 패배를 초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 그 농민운동도 계속해서 시민운동과 연대투쟁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선생님들께 131년 전에 그 일본군에게 나주의 초토령에서 미나미 고시로에게 재판을 신문을 받고 이 한일 투쟁의 총사령관인데 나주에서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로 일본 대사에게 공사에게 신문을 받고 일본 영사에서 신문을 받은 우리 주권이 그때 사실은 무너졌던 겁니다. 국권이 침탈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권을 지키고 침략자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전봉준 장군의 그 서거 전에 마지막 사진 2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컷입니다. 그 전봉준이 그 당시 그 1895년에 했던 말씀, 오지영 선생의 동학사에 참 이 글귀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 전봉준 장군은 이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동학 접주였고 최시영으로부터 접주 임명장을 받은 그냥 그 폭력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좋은 세상, 다시 개벽,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정말 지금도 실현하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우해야 된다. 탐관 우리가 없어야 된다. 신분제가
동학혁명을 통해서 폐지가 됐지만은 또 다른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외적을 불러들이지 않는 세상,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돼. 보국안민이죠, 아까 말씀했던. 그래서 남태령 대첩의 그 승리 요인은 저는 농민, 시민, 정치권, 언론의 콜라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농과 전연농의 그 단합된 행동.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투쟁단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 남태령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호응을 한 거죠. 연대투쟁을 한 거. 그래서 이 전략 전술에서도 전농의 집행부도 상당히 나는 잘했다. 이런 기기를 활용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지만 사실 고향을 보면은 다 지방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농민에 대한 연대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민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렇죠. 많이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재자들이나 그 침략자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은 3.1운동도 있고 5.18 민주화운동도 다 사람이 모여야 되죠. 촛불혁명 마찬가지. 4.19 혁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은 다 쌀밥을 먹는 거고 채소, 과일을 안 먹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가 굉장히 물갈이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떤 계파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효능감이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여기에 모였다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무슨 농민 트랙터가 그 고통 방해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농민들도 전부 대교를 지나서 반포대교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단저 근처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나라에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조선 왕조의 그 잔재 상업공상이라고 할까요? 그 농민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상인들을 굉장히 치환시하려고 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의 노력, 그 다음에 또 언론이 굉장히 저는 돋보였어요. 보수 진보 신문, 그 다음에 SNS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승리를 했다. 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내란은 저지됐는데 내란의 그 종범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우두머리는 지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헌재가 우두머리를 탄핵해야 되고 내란죄가 적용이 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규정, 여러 선생님들 우리 형법 제87조 1항에 보면은 국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함부로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빠뜨렸습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검찰들이 어떻게 정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화, 타협, 협상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이 처한다. 그 다음에 지휘하는 자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전국의 민주 시민들이 공화국을 사수할 것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저도 현장에서 그 민주 시민들을 목도를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민주공화국이 위태로울 때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죠. 우리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민주시민들의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